이재명 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을 보면서 이재명 지사를 꼭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자치단체 시민이자 또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합니다. 학벌로 한다면은 그래도 국립대학교에서 행정학과 박사 받았으니 상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는 것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코로나로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깨어있는 시민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주 지역에서 NGO센터, 충북자치시민연대, 아니면 청주경실련 본부에 매월 만원씩 후원금을 내면서 돕고 있습니다. 이재민 사랑본부 같은 경우는 2만원씩 내면서 운영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이재명 후보님을 처음 강연장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교육사업을 하다 보니까 강연을 하는 걸 좋아하고 또 강연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2016년 4월 27일 충북 생활자치아카데미 강사로 찾아왔던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났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낭비는 줄이고 복지는 확대하는 지방자치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었는데 성남시장을 하면서 직접 진행하고 있는 복지행정 사례를 아주 자신감 있는 태도로 유머를 섞어가면서 재미있게 들려주었습니다. 순간 이 사람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것 같다, 큰 바의 굴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념 촬영을 하다가 기념 사진에도 남겨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기념 촬영을 후에 또 개인 촬영까지 했습니다.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를 물심양면으로 돕기 위해서 후원금도 냈습니다. 11만 1111원의 후원금을 민주당 6명 후보 중에서 꼭 1등이 되라는 그런 염원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후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날까지 열심히 협력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지지하는 후보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 지지하는 후보들 지원하시면 되는 거고, 제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시면은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을 성남시처럼 경기도처럼 그렇게 공약을 이행하면서 멋지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날을 같이 볼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저도 이재명 후보를 위한 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는 이재명 후보의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 이재명 시장이 이재명 지사가 청년 시절에 10년 동안 일기를 썼습니다. 1979년부터 1988년까지 약 10년 동안 썼던 노트 5권 분량의 일기를 정리한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는 스토리텔러 작가인 조성미 씨가 이재명의 일기 10년치를 정리해서 브런치 위클리 매거진에 이걸 연재했던 것인데요. 누적 조회수가 100만 부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있다는 얘기죠. 소년 이재명은 1979년부터 1988년까지 약 10년 동안 낡은 노트 7권의 일기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었는데 10년이면 강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웠던 시절에 썼던 일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고향은 안동시 예안면 3개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1976년도 성남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 당시 이사 왔을 때는 아버지가 불러서 오라고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처음엔 서울 변두리라고 얘기 듣고 왔는데 나중에 와봤더니 성남시였다는 거죠. 아버지는 청소부를 하면서 고무를 주워 팔았었고 어머니는 같이 올라왔는데 상대원 시장에서 변소를 지키면서 요금 받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든 난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1979년도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고통스러움이 묻어나 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3시, 4시 반에도 좋고 16살 된 아들을 깨워가지고 쓰레기를 치우러 가자고 깨웁니다.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또래 아이들 달리 한참 잠이 많은 나이에 이재명은 작업복을 입고 아버지 리어카를 밀면서 새벽부터 일을 했습니다. 빗속에서 작업복을 입은 채 폐지를 치우다가 학교에 가는 교복 입은 여학생을 만나면 수치스러워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사진은 소년 이재명이 1979년대 검정고시를 앞두고 찍었던 수험표 사진입니다. 좀 입장하고 왔습니다. 그죠?
마지막 일기가 써진 거는 1989년도 이재명이 사법고시 합격 후에 연수원 다니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판검사가 될 수 있을 만큼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성남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 이런 결심을 다잡는 내용으로 마지막 일기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일기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실수, 좌절, 또 괴로움, 분노, 이런 거로부터 성찰을 하고 또 자기 반성을 하고 또 진정성, 절실히 묻어나는 그런 내용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희망을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정의입니다. 이재명도 혹독한 네거티브가 선거판을 뒤흔들 그런 과정 속에서 작가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러 조정미 작가의 이야기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고향은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에 있는 지통마을입니다. 청량산 자락에 있는 지통마을은 안동이라고는 해도 사실 경상북도의 오지라고 알려진 봉화에 더 가깝습니다. 대대로 우리 집안이 살아온 곳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무덤도 있는 곳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이곳에서 4년을 낳으셨지만 누나 둘은 어려서 세상을 떠나가지고 우리 형제들은 5남 2녀로 성장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집을 떠났습니다. 두 형과 누나도 집을 떠난 상태였기에 어머니는 혼자의 넷을 키워야만 했습니다. 엄마 혼자서 오형제 중 3남매를 가르쳤는데 그다음에 재선이 형, 재욱이, 재문이 그땐 돈이 없어 정말 고생했다. 엄마는 너무도 고생이 많았다. 라고 1980년 7월 14일자 일기에 적어놓고 있네요. 자, 이 당시 일기장에는 얼마나 어려웠었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한 번은 6학년 때 사은회 비슷한 게 있어서 전부 돈 몇 푼씩 내서 복숭아 사고 자두 사고 해서 모두들 맛있게 먹는데 나하고 몇몇 친구들은 돈이 없어서 못 샀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먹지를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권하는데도 하지만 먹고 싶은 거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선생님 몫으로 남겨놓은 것을 전부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와서 화를 내셨습니다. 먹으랄 때는 안 먹고 왜 훔쳐먹느냐. 엎드려 뻗쳐 선생님이 500원어치를 더 사와서 먹으라고 했는데 그걸 차마 못 먹고 집에 갔던 일. 그때는 이제 1월 8일자 일기에 수학여행 간다고 학교에서 우리 집에 선생님이 찾아오셨다. 난 못 간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날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가게 됐다. 처음으로 운동화를 신어봤다. 신발이 다를까봐 구석에 몰래 숨겨놓고 신었다. 신발이 왜 그리 빨리 떨어지는지 매우 아쉬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다이어리는 성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초등학교 졸업하던 해 음력 2월 29일 날 우린 성남으로 이사 왔었다. 이사 오던 날 성남에서는 눈이 조금 오고 있었다. 하루 종일 걸려 겨우 도착한 우리 집은 참으로 낡고 누추한 곳이었습니다. 상대원동은 산업공단이 들어선 곳이었고 회색빛 작업복을 입은 공장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자, 우리 식구들은 상대원동에 뿌리를 내리고 그야말로 바닥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상대원 시장에 청소부를 일했고 어머니는 상대원 시장 변소에서 돈을 받는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청소부를 일하면서 폐지와 고무를 주었습니다. 보대는 깨끗이 털어낸 후에 실밥을 풀어서 온 가족이 함께 봉투를 붙여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폐지와 깡통은 고물상에 갖다 주고 돈을 받았고 쓸만하다 싶은 물건은 집에 가져오셨습니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쓰레기 장사라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쓰레기 더미에서 썩은 과일을 주워다 먹었고 삼국지 같은 책을 챙겨다 자식들에게 읽혔습니다. 영어 공부하고 카세트도 주워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 성남시에서 가장 중요한 기억은 수도 없이 이사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재활을 벗어나서 처음 1층으로 이사하던 날 찍었던 사진이 옆에 들어가 있네요. 전셋집은 겨울이 되자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었다. 결국 이사 간 지 5달 만에 한겨울 이사를 해야만 했다. 흙수저도 아닌 무수저로 살아간다는 특징은 무엇 하나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흙수저도 아닌 무수저로 살아왔다. 성남이라는 곳은 나에게 참으로 험한 세상을 경험하게 하였다. 소심한 성격에 외롭고 고독했던 그때의 나에게 일기는 마음을 털어놓을 유일한 통로였던 셈입니다. 일기 속 수많은 기억들로 성남은 나에게 두 번째 고향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듯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 교복을 입고 있는 귀녀라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예쁜 여학생이 지나가니까 쪽팔려 하면서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 그려놨습니다. 대입검정고시 시험 공부를 위해 오리엔트 공장을 그만두었던 1980년 봄 가장
심해졌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였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아무 소속도 없는 백수였습니다. 어느 날 쓰레기치우러 새벽 4시에 나갔다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여학생을 마주쳤습니다. 여학생의 이름은 귀녀였습니다. 새벽녘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교복 입은 모습이 꽤 잘 어울렸습니다. 작업복 차림으로 페지를 들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뒷모습만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엔 재미라고는 하나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돈 예시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내게 상관이 없다. 대학 진학은 포기했고 죽음을 택하기로 한 상태니까 나도 한번 열심히 살아서 아버지에게 보이고 싶고 또한 교복 한번 입어보지 못한 내 신세가 처량해서 즐거운 학창시절 한번 갖고 싶은 것이다. 이재명 학생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중앙대학 예비고사 본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죠. 검정고시생이 대학에 들어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한 달에 20만 원을 지원받아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벅찬 대학 입학식 날 엄마와 찍었던 사진 속에 나는 처음으로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입고 교정에서 찍은 사진이 옆에 실려 있나요? 소년 이재명은 공장을 4군데나 다닙니다. 처음에는 이름도 없는 간의 숭어업 목걸이 공장에 다녔다고 합니다. 창국동까지 고개를 2개 넘어 약 10리길을 걸어 다녔는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염산을 다루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했다고 하네요. 월급으로는 한 달에 10,000원, 요즘으로 80,000원 정도 받았는데 1년쯤 다녔는데 3달째는 억울하게 떼였답니다. 사장이 야반도주를 해가지고. 두 번째 다닌 공장은 동마고무라는 공장이었는데 일하는 환경은 훨씬 위험했습니다. 회전하는 원통형 샌드페이퍼에 고무 제품을 마찰시켜 표면을 다듬는 작업이었다. 월급은 조금 낮아서 한 달에 18,000원, 요즘 돈으로 145,000원 정도. 결국 6개월 다니다 그만뒀다. 첫 번째 산재를 당합니다. 벨트 속으로 손가락이 말려 들어갔죠. 회사에서는 부주의해서 손을 다쳤다며 모두 네 잘못이야! 손을 치료하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두 번째 공장은 냉장고를 만드는 아주 냉동이었다고 합니다. 월급을 많이 주는 편에서 75,000원, 요즘 돈으로 물가 한 60만 원을 줬는데 여기서도 상처 투성이 다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갔던 공장이 야구 글러브와 스키 장갑을 만드는 대양 실업이라는 곳이었는데 잠시 보조 역할을 하다가 프레스공으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프레스공은 야구 글러브에 쓰이는 가죽을 재단하는 작업을 하는데 손으로 가죽 원단을 밀어넣고 발로 페달을 밟으면서 손을 잽싸게 빼면 칼날이 박힌 프레스가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가죽이 잘린다고 합니다. 이때 까딱 하면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불행히도 나에게 발생을 했다. 손목이 프레스에 눌려가지고 두 번째 산재를 당했는데 이때 팔이 아마 골절이 됐던 것 같습니다. 손목뼈 하나가 부러진 상태였는데 엑스레이도 못 찍고 병원도 못 가고 그렇게 살다가 지금의 손이 되고 결국은 군대도 못 가는 이런 장애 6급 진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고가 있은 지 얼마 후 회사 퇴근 시간이 30분 앞당겨졌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다니기 시작했고 3개월 만에 고입 검정고시를 봐서 합격하고 얼마 전에 이제 오리엔트에 입사를 했는데 이재명은 공장에 다닐 때 자기 이름을 달지를 못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왜 그랬나 그랬더니 나이가 어려서 공장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써서 다녔다. 처음에는 박승호, 오리엔트에서는 권영웅, 또 권중현 이런 이름으로 달고 다녔다고 그러네요. 자, 대입검정고시 합격하고 난 후에 대양실업에서 다친 팔이 좀 아파왔다. 이때부터 팔이 아파가지고 죽고 싶다 하는 생각도 많이 갖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소년공 시절에 어려웠던 2개의 가면이 있었는데 하나는 내 이름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 또 하나는 공돌이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짓 웃음을 짓는다는 것. 웃는 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재명 후보 얼굴은 약간 비운 듯한 느낌도 좀 있어요. 얼굴이 보면. 이때 형성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나의 앞길을 생각해보면 공돌이 평생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대학교 가는 것도 어렵다. 자, 그러니 어찌해야 하는가. 재명아 결정해라. 아니 어렵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부터 한번 해볼까? 1980년 8월 이재명 지사는 그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아주 독특했었죠. 어머니와 찍은 사진인데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가운데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이재명인 것 같습니다. 구부러진 손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기념사진 찍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고 합니다. 차례를 못하는 건 내 탓이야. 왜냐하면 첫 번째 산재를 경험했던 동마구, 두 번째 산재를 당했던 대양실업, 이렇게 팔을 제대로 못 썼던 것, 그로 인해서 자살할 생각까지 하고, 나는 팔병신이 되어간다는 사실과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극심한 통증에 크게 절망하였습니다. 이미 대양실업은 망해서 문을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보상받을 곳도 하소연해 볼 곳도 없었습니다.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아서 그랬다고 자책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었습니다. 세상 끝까지 좌절하고 타락하고 싶어졌습니다. 정말 사는 것이 이런 것인가 하는 허무한 생각만 든다. 삶에 있어서 즐거움이 없으면 살 가치가 없다. 죽음, 이것만이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단어다. 팔은 나쁜데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현재의 내 상태를 의논할, 아니 터놓잠도 없다. 고독하다. 외롭다. 그래서 친구를 그리게 되는 건지도 모른다. 이게 무슨 삶인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버지는 하나도 이해 못하고 있을까? 좀 더 나를 이해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미치겠다. 머리 깨고 죽어버릴까? 오늘 낮에도 주먹으로 벽을 때려서 주먹에 뼈가 이상이 생겼는지 손이 매우 아프다. 죽을 고비까지 겪고 자살 생각까지 했던 산재. 그래서 군대를 못 갔는데 이 민주당 다른 후보 몇몇 놈들은 군대 갔다 온 원팀 하면서 이걸 또 따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을 보면서 정말로 그 후보들이 싫었습니다. 이젠 죽고 싶은 생각만 간절하다. 죽어버리면 만사가 깨끗할 것 아닌가. 낮엔 공부도 안 된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골치만 아프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다. 이 팔 때문에 겪는 이 고통. 2017년도에 대통령 처음 출마했을 때 찍었던 사진일 겁니다. 팔을 굽어 보이고 있는 이재명. 내 팔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나는 이 때문에 군대를 면제받았고 사법고시에만 전념할 수 있어 많은 시간을 절약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손목뼈가 부러진 줄도 모르고 방치했다가 굽어버린 팔이 결국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내 팔은 소년공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법을 공부해 노동자를 위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시의 일기를 통해 세상과 이야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나의 왼팔은 지금도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좁은 세상을 펼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이재명은 자기 인생의 암흑기를 1980년대 봄으로 봅니다. 18살 나이에 2번의 자살 기도를 했었고 사회적으로 1980년 5.18 민주항쟁이 있었던 해인데 본인한테는 자살을 2번씩이나 기도했던 암흑의 그 기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오리엔트 면접 날이다. 오늘까지 죽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연탄 깨를 들고 불탄 집에 가려다가 몇 번 그런 중에 엄마가 와서 점심을 먹으니 12시가 넘었다. 죽을 준비는 1시까지 끝내야 한다. 엄마는 45분에 화장실로 다시 가고 나는 불탄 집에 가서 연탄 한 장을 샀다. 집에 오니 아버지가 자고 있어서 다락에 준비했다. 한 개로 안 될 것 같아서 하나 더 샀다. 준비를 끝났고 수면제를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내 일기장에서 죽고 싶다는 말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나의 진짜 마음은 죽고 싶다가 아니라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했음을 2차례의 어린속은 시도 끝에 깨달았기 때문에 알고 봤더니 수면제를 먹은 게 아니고요. 소화제를 약사가 줬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번 실패를 하고 삶을 희망을 누리는 상황으로 반전돼 갑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되면서 과외를 없애고 막 별의별 혁신적인 걸 다 했죠. 그래서 본고사도 폐지되고 그 바람에 주관식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 두 번째는 또 검정고시 출신인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내신 성적을 받는 그런 때가 된 거고 세 번째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장학금 제도가 대폭 확대가 됐답니다. 그 바람에 그 이재명 군도 검정고시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예비고사에서 학력고사로 바뀌면서 객관식 시험만 봤습니다. 그래서 82년도에 학력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215점 나왔다고 그의 학력고사가 많이 어려워가지고 불수능이라고 했을 정도였는데 그때 본인이 받았던 280이면 서울대 의대도 노려볼 만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학금 증서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학교 가서 공짜로 학교를 다녀야 되고 또 장학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앙대학교 법과를 들어간 거죠. 과외는 금지됐지만 장학금을 받아갖고 그때부터 이제 사법고시 준비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자전거 예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게 첫 번째 자전거가 생긴 날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자전거를 샀다고 말씀하셔서 참말로 기뻤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되었다. 자전거가 좋은 이유는 한 번 나가면 어디든 차비 걱정 없이 쏘다닐 수 있었다. 자전거를 타고 성남 구석구석 가보지 않은 곳이 없다. 자전거는 현실에 한계에 묶여있는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모든 길목에는 돈이라는 걸림돌이 있었지만 자전거만큼은 좀 달랐다. 오르막길은 쉬면서 올라가면 되고 길이 끊어지면 자전거를 메고 가면 됐다. 자전거 덕분에 성남시 구석구석을 알게 된 계기가 또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985년 여름 사법고시 2차 시험 끝내고 18일간의 전국 일주 자전거 여행을 간 적도 있다고 하고, 동해로 서해로 남해로 페달을 밟아가지고 그냥 자전거만 있으면 좋았던 시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중앙대학교 들어가서 바로 사법고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한자가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비고사에서 배점이 낮았던 것 같다 별로 준비를 안 했는데, 법대에 들어가서 사법고시를 공부하려고 경제, 원론, 법학개론 혼책을 샀더니 토시 빼놓고 모든 게 다 한자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어려운 한자들이 태반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한자 공부 일기를 쓰는 그런 습관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자에 대해 수준 높은 그런 단계까지 간 거죠. 재미난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동갑내기 친구들하고 강원도 여행을 한번 셋이 갔었는데, 그 당시에 썼던 글인데 아주 재미있고 또 기품이 있어 보입니다. 산은 구름에 가려 제대로 앞에 산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때 생각할 때 과연 산이 구름에 가려지지 않고 완전히 노출되어 모든 그 깊은 골짜기를 드러냈더라면 과연 지금까지 그 긴 고갯길을 내려올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며, 인생도 첩첩산 중에 한 가지의 고난을 극복하면 또 한 가지 고난이 밀려오는 고난의 바다라는 얘기죠. 고해지만 인간은 그러한 새로운 고난이 밀려온다는 사실을 구름 덕분에 알지 못하고, 마치 이런 고난이 지나면 행복의 창이 열려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희망에 산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인간이 그러한 고난의 앞날을 훤히 내려다본다면 인간은 괴로움에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우울하고 지겨운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 뻔하다. 여기서 인간은 그걸 설정하고 보이지 않는 구름에 가린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달릴 때 그 과정 또한 커다란 의의를 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느낄 수 있는 희열이란 매우 큰 것이다.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런 삶의 철학. 1982년 6월 30일자 일기에 청년 이재명 이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먹고 싶을 때 과일을 먹는 게 꿈이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막 주워온 과일 이런 거를 매형이 과일 장소를 했는데 못 팔으면은 갖다 줘서 그걸 먹기도 하고, 어떤 날은 갖다 줘서 먹었는데 그걸 팔 거라고 그래서 엄마가 다시 그 과일값을 물어준 적도 있고, 그래서 3년 만에 처음으로 과일을 사 먹었다라는 이런 일기장에 쓴 글도 있습니다. 인상 깊은 내용이 한 문장 있네요. 성남시 청년 배당을 받은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삼촌이 만난 과일을 들고 오시는 제삿날과 명절날만 기다렸던 소년 이재명처럼 이 학생이 청년 배당 덕에 온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며 과일을 먹었을 모습을 상상하니 괜스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치 과일 하나 마음 편히 먹지 못했던 어린 나에게 지금이 내가 보내는 선물 같았습니다. 이게 청년 배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를 가지고 과일을 사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청년 배당 지금 연 100만 원씩 또 국민들한테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이죠. 이미 성남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던 거를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고, 대통령이 되면 시민들에게 배당을 주겠다고 하는 공약사항 내용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자가 생겼었다. 근데 좋아하는 여자하고 제대로 지내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던 이유는 돈이 없으니까, 커피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또 거절을 당할까봐 이런 기타 등등 원인 때문에 여자가 있었는데 여자하고 대화를 거의 못했었다는 거죠. 그저 지나가는 뭐랄까요, 첫사랑 같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얘기도 나오고, 경숙이가 또 이사가는 결혼하는 바람에 또 세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사법고시 합격하고 나서도 누군가한테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고 했다가 망신당했다는 얘기. 사법고시 합격하고 연수원 생활을 마친 다음에 사무실을 성남에서 한 다음에 007 미팅을 했는데, 그때 첫눈에 반한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살고 있는 김혜경 양가 결혼식 승낙받아갖고 1991년 3월 결혼식을 올렸고 아들을 둘을 낳아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 이재명은 수리에 굉장히 밝죠. 말 수도 있을 정도로. 이름은 있을 제자 밝을 명자를 쓰는데 재물제째 어울리지 않나 싶을 정도로 셈이 밝다는 거죠. 돈 계산도 빠르고. 일기장에 써놓은 거 이렇게 보면은 금액들을 이렇게 잘 써놨어요. 10원, 20원도 나한테는 큰 돈이었다. 요금이 60원에서 80원 올라서 버스를 못 타고 걸어간 적이 있다. 그죠? 24쌍가가 35,000이었다는 내용도 나오고, 숫자에 대한 얘기들이 참 잘 나온다. 냉장고 만드는데 다녔다. 월 75,000원. 또 한국 돈 가치가 1달러당 580원이었다. 정기적금자가 24됐다. 물가가 막 오를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 이런 물간이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었던 것 같은데 청년 이재명은 그 경제 마인드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 거겠죠. 자, 정부 재정이란 주권자의 국민이 대리인인 정치인에게 권한의 일부다. 그 어떤 돈보다도 귀하게 이유입니다. 그 권한이 내게 주어진다면 나는 또다시 숨은 그림을 찾듯 퍼즐 조각을 맞추듯 고심을 거듭하며 가장 효율적인 지점을 찾아 이리저리 재정을 분배할 겁니다. 돈의 귀중함을 누구와 알기 때문이니까요. 행정이 뭡니까? 살림살이죠. 국가행정은 국가 살림살이. 살이는 또 전문가가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청년 이재명은 시계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오리엔트 시계 공장에 다닐 때부터 시간이 돈이다라는 깨달음을 피부에 왔도록 얻었다. 마지막 장에 보면 나는 지금도 낚시를 좋아합니다. 20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바쁜 일상이 계속되는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낚시를 하러 갈 겁니다. 나에게 낚시를 하는 시간만이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술도 좋아합니다. 영어 공부도 좋아합니다. 영어 공부는 나름대로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일기도 웬만하면 영어 단어를 쓰곤 했죠. 이재명은 한자 공부라고 해서는 한자로 된 일기를 썼고 영어 공부하려고는 영어 일기를 쓰고 이렇게 생활 영어, 생활 한문 공부를 했었네요. 1년쯤 영어 공부를 하고 나니까 왠지 자신감이 생겨서 어느 날에는 서울 남산에 올라가고 우연히 마주친 미국인 여성 3명과 대화를 나눈 적도 있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 공부라고 하면 시계와 낚시를 꼿꼿이 씁니다. 시계와 낚시는 상반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시계는 나의 일상입니다. 낚시는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균형 잡힌 삶을 요즘은 워라벨이라고 하는데 아직 나는 균형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도 보고 싶겠죠.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으니까.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 자식은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님은 기다려주나. 자욕정이 풍부지하고 수욕정이 양부되라 이런 말이죠. 예, 나무는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 자식은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님은 살아시 계실 적에 부모님이 잘하라 이런 얘기죠. 청년 이재명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참 많았었던 거다. 불만도 많았고 팔이 아픈데 일 시키고 나니까 짜증나고 그래서 아버지라는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냐 이런 생각까지도 많이 하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그래도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한 번도 져버린 적이 없다는 거죠.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기도 했고 대학 중퇴학력이었고 순경, 교사, 탄광관리자 등 다양한 직업을 거치셨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입사 지원서나 신원 보증서, 꾸밀 서류가 있으면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하곤 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다. 대학 가면서 아버지와 갈등은 잦아들었고 아버지가 장학금 받으면 대학 들어간 나를 자랑스러워하셨다. 또 내가 한자 공부 어려움을 겪자 옥편도 사들었고 밤늦게 공부하는 것도 허락해 주셨고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내비치셨고 그래서 고시 공부에 전념을 할 수 있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아버지의 따끔한 가르침과 가족들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도움을 주시곤 했다. 대학 학력고사 4개월 남겨놓고 공장을 그만두고 공부에만 매달렸을 때 아버지는 혼비와 교통비를 주셨다. 사법고시 2차 시험에 낙방하여 큰 좌절을 겪고 있을 때는 고향에 그 안동에 다녀오라고 조언도 해주셨다. 그래서 2차 시험에 재도전하라고 쌈짓돈도 모아주셨다. 이런 가족, 이런 아버지가 없었다면 나는 시험을 치를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 가족들 도움으로 사법 2차 시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암재발 소식이 나를 정말 정신 차리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합격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에 다행히 1986년 10월 23일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아버지께 보여드릴 수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한 달 후에 리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분이 아버지시네요. 이재명 엄마. 대학 졸업식 날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찍었던 사진. 자, 이 소개식에 본 글이 하나가 있어서 줄을 쳐봤습니다. 아버님만은 살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분이라. 의지가 강하면 죽을 자도 살고 의지가 약하면 살 자도 죽을 일이라. 아버님은 결코 지금 떠나지 못할 분이라. 아버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써놨네요. 한 가족을 이끄는 가장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어야 비로소 알게 된 아버지의 무게입니다. 힘들고 질 때면 더욱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나는 영락없는 아버지 아들이니까요. 나의 아버지 진심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원망스러웠던 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군요. 18번째입니다. 일기를 쓴다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거의 이제 끝부분으로 치닫고 있는데 처음 일기를 쓰기 시작했던 1979년 겨울과 마지막 일기를 남긴 1989년 봄에 나를 비교해보면 그렇습니다. 이름 없는 소년공에서 변호사 변신이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도 그 과정을 통해 발전해온 나의 내면과 생각 수준을 발견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일기장의 성격을 좀 바꾸어서 나 자신의 결심과 행위에 대한 단순한 기록과 평가를 지나서 좀 더 넓게 가족과 사회와 세계에 대해서도 약간의 시간을 할애해야만 하겠다. 세계의 일부며 세계는 나의 일부임을 명심하고 살 것이다. 이때부터는 단순한 일기가 아니고 시각을 프레임을 최소한 3개까지 이렇게 가는 글을 썼습니다. 어제는 학교 수업하고 국제법원 결강하면서 님을 위한 행진에 참가했었습니다. 가스가 나를 체류탄 파편이 약간은 무섭고 또한 4학년에 되어 참가한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님을 위한 길이어서 하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데모에 참여했었던 이야기를 한 줄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법고시는 개인적인 욕심만으로 넘어설 수 없는 통과 의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내가 사법고시 합격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타당한 답변을 스스로 찾아 나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님을 향한 일기를 쓰면서 나의 의지를 새로이 하였습니다. 내일 졸업하는 날인데 가족 모두 와서 눈물을 흘릴지 모르겠다. 나의 종결 내지는 열매는 아니고 님을 향한 조그만 추첨에 선 그것이라 생각하고 커다란 님의 품속에 뛰어들 수 있을 때까지 즐거운 행진이 시작돼야 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성실히 일기를 써야겠죠. 님에 대한 의지를 새로이 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흐릿한 불의에 속하는 그런 사심을 엄격히 제어하며 가난하지만 선하고도 진지한 님의 접근을 해나가야겠죠. 현재 차갑고 매서운 겨울바람이 지나면 봄이 오겠지만 지금이 추위가 일면 너무나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좀 잠을 자야겠어요. 약간 세계를 생각하는 듯한 할 말도 필요 없이 님에 대한 근래의 무성의와 무절제, 의지상실, 상태 등을 지금 새삼스레 반성하면서 한나라 한 세계 사람 모두에 해당하는 본질적 자유와 평등에 대해 새로운 각오를 합니다. 글이 좀 달라졌어요.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소년공 시절에 썼던 일기장을 그대로 표지만 갖다 놓은 거고. 지금은 밤 벌써 2시 30분이 남았다. 엄마, 아버지, 형, 동생의 숨소리가 들린다. 잠이 깊이 빠진 모습들. 이렇게 해서 고생하며 살지만 이렇게 살더라도 정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겠는가? 이렇게 살았기에 우리 형제는 우애가 있다고 생각된다. 비록 아버지와는 등지고 살아가는 듯한 우리 가정에도 영원한 행복이 오기를. 이런 글도 적혀 있네요. 일기를 쓰지 않은 지도 참으로 많은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일기를 쓰는 대신 다시 한번 나의 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지나간 날들의 추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나의 일기장은 말을 걸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절의 결심을 되새기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라고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의 이야기들을 자랑스럽게 들려달라고 말입니다. 이제 본인이 하는 얘기죠. 자, 나의 꿈, 나의 바람이죠. 청년 이재명이 사법고시 합격한 다음에 경일일보에 나왔던 고시 합격 인터뷰에 보면은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꼭 돌아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활신조로 살고 있다 라면서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글을 보면은 지금 현재 이재명이 살아가는 철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87년 4월 28일 쓴 글인데 특히나 몇몇의 노골적인 멸시 태도를 보면 혐오감에 이어 자책감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나 오히려 그런 자들의 행태를 보고 나의 사고와 행동을 반성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든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는 인간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사람이 되어야지 명사나 권력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끄럽지 않은 나의 행태에 대해 남의 눈을 의식하거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내 행동에 제약을 느껴서는 더욱 안 된다. 부끄럽지 않은 인권 변호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는 일기입니다. 현직에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정된 나의 인생 설계에 어떤 방식으로 조응할 수 있는가? 소극적으로 사건이 닿으면 그 일을 할 수 있고 막상 일이 내게 생긴다 해도 나의 의지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결국 사회적 지위라는 것 이외의 어떤 요소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되는 것. 연수원 생활을 하면서 인권 변호사가 되려고 할 때 도움을 줬던 것들이 있었는데 연수원에서 모임을 만난 것이랍니다. 노동법 학회 스터디 모임. 모르는 게 너무 많았던 그 시절에 노동법 학회라는 스터디 모임에 가서 경제, 철학, 역사, 정치 등 무엇 하나 제대로 공부해보지 못했던 나에게 선배들과 친구들은 지식과 지혜를 한없이 나눠줬습니다. 나는 노동법 학회의 모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 갈 길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6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와서 강연을 할 때 강연을 들었는데 저는 달변이고 아는 게 많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신감도 넘치고 어디서 저런 자신감 넘치는 준비를 했을까 생각했더니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법 학회 스터디 모임을 다니면서 경제, 철학, 역사, 정치 이런 걸 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변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똘똘해진 거죠. 자, 내가 이 시점에서 가장 절실히 해결해야 할 문제, 그것은 내 무식성의 탈피가 되겠다. 노동계 변호사로 내 직분을 다하고 나와 뜻이 같은 사람들과 굳건하게 연대하려면 나는 나의 사회과학적, 노동법적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부족을 잘 보충해 나가야 할 것 같다. 오늘 문병우 형을 만나서 장래 얘기를 하다가 참으로 귀한 얘기를 들은 것 같다. 이제 어쩌면 현직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과감히 애초에 계획했던 길로 전진할 수 있을 것만 같이 생각된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나의 지식과 자격을 필요로 한다. 역사가, 민족이, 노동자가, 핍박받고 가난한 민중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은가. 열심히 성실히 살리라. 한순간의 시간도 결코 허비하지 않고 나의 무식성을 탈피하는 데 귀히 사용하리라. 자, 1987년 7월 14일 날 쓴 글입니다. 가족의 경제적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나의 초심대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가라는 재선이 형의 전화도 왔었다. 그 재선이 형이 그 형인데 어째 이때는 이렇게 잘해주고 동생은 이렇게 무지막지로 몰아고 형수욕설 사건만 터지면은 애가 탑니다. 자, 몇 해 뒤 나는 약자를 돕는 성남의 인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정부패와 비리를 처단하는 시민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성남을 일으키겠다는 10년 전의 다짐도 이루었습니다. 소년 이재명처럼 소외받고 억울한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겠다는 나의 꿈, 나의 바람을 이룰 수 있다면 언제까지든 어디서든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보세요. 어린 시절 그는 좌충우돌 천방지축 실수도 많았지만 날마다 일기장에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며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좀 더 나은 내일을 결심하는 모습이 참으로 대견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진흙탕 같은 흑색 네거티브 속에서도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 연재는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면서 100만 뷰를 기록하고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시절부터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문제 직면하여 가장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낼 것이며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결과들을 이뤄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공 다이어리는 끝을 맺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궁금하다면 소년공 이재명의 일기를 읽어봐라. 이를 읽어봤더니요, 경기도지사까지 가는 동안에 일관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려움, 좌절, 분노 속에서도 그래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땅에 싹을 틔워서 결국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합격하고 예비고사로 대학을 들어가서 장학생이 되고 또 사법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인권 변호사가 돼서 열심히 변호를 하다가 성남시장 되고 경기도지사, 이제는 대한민국을 총괄하는 대통령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는 그날까지 저 역시 같이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